예,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는 김성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현재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부대학에서는 의사소통 영역에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 과목을 주로 가르칩니다. 창의적 글쓰기하고 여행과 글쓰기라는 과목을 이번 학기에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키텍처 설계자인데 취지가 그런 거였어요. 한편으로는 문법이라든가 기본적인 글쓰기에 기본기도 갖춰야 되지만 이왕이면 창의성까지 얘기하는, 물론 대학의 글쓰기는 학술적 글쓰기, 아카데믹 라이팅이 주도입니다. 모두 레포트나 보고서나 논문이나 학술적 글이 본어인데 그거 외에 나머지 글들 또는 학술적 글쓰기까지 포함해서 창의성을 유발시키는 글쓰기 또는 글쓰기를 통한 창의성 같은 걸 많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초임 시간 강사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학기 어느 클래스를 막론하고 꼭 지키는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수가 가지고 있는 아주 출중한 학문적인 어려움을 학생들한테 그대로 옮겨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교수가 학생들의 눈높이나 문화적 트렌드라든가 그들의 용어와 눈높이에 맞는 교육 방식을 택한 겁니다. 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강의라는 게 이제 글쓰기 과목 같은 건데 아무래도 좀 학생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제가 원하는 학문적 콘텐츠를 가르치려면 거꾸로 학생들이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 그래서 인터넷 용어라든가 유머라든가 개그 콘서트의 유머 이야기, 엑소라면 엑소, 예전에 같은 서태지면 서태지, 매년 학생들이 좋아할 법한 그들의 유행 영화, 드라마, 컴퓨터 게임, 노래, 음악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소통을 시작했어요.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교수가 신기하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문화를 알고 있네, 용어를 알고 있네 하면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때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답하고, 이왕이면 단 한 번의 시험이라든가 암기라든가 제가 가르치자는 내용을 얼마큼 도달했는가 아니라 제가 가르치지도 못했던 신기하고 새롭고 생기발랄한 자기들의 주장을 펴기를 바라요. 학생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지금은요 1학년들 입학생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잘 들어요. 3학년쯤 되면은 이미 대학교 분위기를 알아가지고 대충 듣고 필요한 거 골라 듣고 벌써 자기 미래에 대해서 취업이나 학점 스펙에 많이 신경을 쓰니까 저처럼 낭만적인 얘기를 하고 또 공부 얘기할 때는 학문적으로 엄격하게 하면 좋아하지 않죠. 편하게 가르치고 편하게 공부하는 건 좋거든요. 그러나 제가 학생이 인상적이고 어떤 학생이 좋냐 또는 어떤 학생이 인상적이냐라는 말도 들었을 때 저한테 떠오르는 건 이런 겁니다. 전 처음에 제가 월급 받고 직업으로서 가르치는 프로페서, 교수로서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할 때 저는 학생들을 처음 만나면 수강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학생들과 1:1 면담을 하거나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됐다, 뭔가 마음이 통했다고 느끼면 저는 그 다음부터 저 자신을 교수라고 부르지 말라 그래요. 저 선생님이다, 선생이라고 부르고 나는 너희들한테 학생이라고 그러겠다. 어느 순간 되면 학생들한테 수강생 여러분 이런 말 안 쓰고 저는 내 학생 이리 와봐 이렇게 얘기를 부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 전 진짜 대학 강의는요 학점이 나가고 종강한 이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강의나 교육이 시작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한 학기에 제가 100명 또는 80명, 1년에 100명, 200명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년, 30년 강의를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강의가 끝나고 학점이 나갔는데도 찾아오는 학생이, 연락하는 학생이 있어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심지어 신전이 지나도 연락 오는 학생이 있어요. 저는 그 학생들을 제가 강의한 덕분에 뭔가 그 학생의 삶이라든가 생각에 변화가 있었다, 제가 가르쳤던 그 교육 내용이라든가 제 삶이 그 학생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학생을 제자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학생들한테 제가 스승이라고 부르길 바랍니다. 교수로 출발하지만 마지막에는 스승이 되는, 중국 영어로 하면 시부 그러면서 사부님이라고 부르는 학생이 1년 또는 10년에 한 명씩 나오고, 놀랍게도 저는 그런 학생들이 자랑스럽고 제가 월급을 많이 받고 아주 훌륭한 교수구나, 권력을 잡았거나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가르치는 자의 보람이냐 하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8년 전에 입주하는데 입주할 때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교수님 그래요. 불안했어요. 이거 혹시 보험팔러 온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저한테 배웠답니다. 그 아주머니가 87년에 배웠답니다. 그러면 저는 기억이 안 나죠. 민망한 얘기지만 정말 오래된 저랑 같이 늙어가는 아주머니가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저한테 배웠다 그러면 그 학생이 학점이 A+ 나오는 훌륭한 학생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친해진다에 물어보니까 C 맞았답니다. 학점과 무관하게 그 학생이 왜 저한테 모른 척도 모를 텐데 교수가 아는 척을 하면서 반감을 표시했고 지금도 같은 아파트 있으니까 동대표예요. 그래서 잘해주고 챙겨주고 선생님이랑 모시고 그럴 때마다 저는 가르치는 자의 보람을 느껴요. 또 어떤 경우 15년 전에 가르치는 학생인데 여학생인데 제가 맨날 이쁘다 공부 잘한다 근데 남자가 없다 내가 안 된다 했거든요. 정말 훌륭하게 되려면 누군가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농담처럼 했는데 애기 낳았다고 애기 사진을 보냈어요. 제가 막 웃으면서 친정아버지도 아닌데 옛날에 15년 전에 가르쳤던 대학 선생한테 자기 딸 사진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누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게 가르쳤을 때 학점을 주고 제가 그 학생을 취업을 시키고 출세시키는 건 아니지만 세월이 지나도 누군가한테 아련히 남는 마치 마음의 고향 같은 것이 우리가 초등학교 선생님, 중고등학교 선생님은 늘 있다 그래요. 그런 분들이. 근데 대학엔 참 없다고 많이 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저는 그런 학생을 많이 만났어요. 1년에 한두 명씩. 어떤 경우는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어떤 여학생이 찾아왔어요. 올 초에도. 그래서 좀 민망한 얘기지만 그 학생이 기억이 안 났거든요. 1학년 때 저한테 교양 들었답니다. 글쓰기를. 그래서 너 축하한다. 어려운 시험 합격했구나. 그런데 좀 미안하지만 니네 학과 로스쿨 교수님한테 가서 축하를 받아야지 왜 1학년 때 교양 가르쳤던 나한테 와서 그랬더니 정말 선생님한테는 축하를 받고 싶고 자기 자랑스럽다. 선생님이 그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사법고시 빨리 합격하고 싶은데 배낭여행 가고 싶어.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공부는 절대 책에서 교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 밖에 튀어나가야 된다. 세상에 진짜 공부가 있다. 그런 얘기 하니까 헷갈렸답니다. 1학년 때. 정말로 교수님 말을 믿고 나가서 세상 경험을 하면서 배낭여행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아닌지 오로지 모든 욕망을 포기하고 고시 공부만 하고 판례만 외워야 되는지 헷갈렸다는 거죠. 그 경험이 어쨌든 몇 년의 세월이 지나서 지금 사법고시 합격한 다음에 너무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저는 교실에서 가르치는 학생들과의 단 1학점, 2학점짜리 교양 강의 또는 3학점짜리 전공 과목을 가르치는 것 떠나서 저는 한 인간과의 만남이 10년, 20년 지속된다고 하는 소중한 경험이 있었고 저는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교사 또는 가르친 자의 보람을 생각해요. 제가 정식으로 훌륭한 교수나 학자나 출세라든가 그런 건 없지만 그렇게 눈에 밟히는 것 같은 제가 낳진 않았지만 자식 같은 또는 후배 같은 아들, 딸 같은 학생들이 계속 찾아가고 연락이 온다는 그 자체가 제가 아주 굉장히 큰 보람을 생각하고 그런 학생들이 제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는 제 강의하는 것도 학생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제 강의를 처음부터까지 다 마스터하고 충분히 제가 시킨 걸 다 해서 모범생처럼 공부해서 A+ 맞는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대목에서 제가 16주 동안 강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잔소리도 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학생 때 교수님 가르쳤던 학문적 내용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벤치에서 교수님이 한마디 한 얘기가 평생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학생들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그건 제가 의도하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잘했나 못했다 할 때 학생들도 기대를 하고 저도 그 기대에 부응해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끝날 때 중간중간에 그렇게 강의의 진도와 또 인포메이션, 지식이라든가 정보, 학문적 체계 시스템, 콘텐츠를 가르치는 거 중요하지만 중간중간 몇 가지 잔소리라든가 팁이라든가 또는 격언 이런 걸 몇 개 던져가지고 학생들 변화시키려고 되게 신경을 쓰고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10년, 20년 전에 배웠던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뭐 기억나냐 그러면 엉뚱한 기억이 난다는 거죠. 교수님이 앞에서 막 침을 튀기는 침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한다든가 따끔하게 야단쳤는데 자기는 대학 다니면서 교수님처럼 따끔하게 야단치는 교수를 본 적이 없다. 다 무난하게 칭찬하지 눈물 쏙 빼줄 만큼 야단 맞고는 오히려 자기는 거기서 진정성을 느껴서 변화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저는 학생들의 변화를 제가 강의하는 글쓰기라든가 여행이라든가 물론 이제 국문과에서 전공 과목 현대 비평이나 소설이라든가 문학사 같은 거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게 진짜 학문적 체계보다는 오히려 학생의 변화. 이 학생이 전부 다 학자가 되거나 뭐 취업을 다 원하는 대로 하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하는 게 아니죠. 온갖 삶을 삽니다. 다
다양한 여러 가지 직업이라든가 하다못해 엄마 아빠가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대학교 때 선생님한테 배운 그 한마디, 그 표정, 그 분위기는 지금도 평소에 잊지 않는다. 이런 걸 되게 굉장히 기대하고 그런 걸 주로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가르친 게 아니라 학생이 털어놓고 싶었던 거죠. 적당한 익명성이 있어요.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엄마한테 안 흘리겠죠. 자기의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힐링, 눈물을 흘리면서 글을 쓰고 상담하면서 스스로 자기 치유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오랫동안 있었고 한참 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애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애가 아프네 빨리 의대 입학해가지고 공부 다 해가지고 갖춰야지. 안 그렇죠. 아프면 일단 아빠는 아이고 우리 애 배가 아프구나. 아빠 손은 약손, 우리 아기 배는 똥배라고 하지. 애가 아프구나 빨리 의대 입학해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좀 어설프지만 학생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때는 교수나 교사가 아니라 아빠 심정, 큰아버지 심정 또는 선배의 심정으로 학생들한테 편하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제 한계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학생들이 있고 그중에 어떤 학생은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세월에 지나서 제자를 자청하고 연락이 오고 찾아오고 반드시 성공하고 출세해서 연락 오는 것 같지 않아요. 가슴이 무너져서 제 남친이 딴 여인이랑 도망갔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어서 와라. 딱하지. 남자 또 있단다.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남편이랑 이혼하려고 하면 제가 달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취업을 해가지고 케이블 TV에 들어갔는데 PD가 야단친다 그래가지고 야 모든 그 PD들 야단받고 살았어. 너도 현장에서 불러. 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의 저도 모르면서도 건방지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과 소통하고 이때 학생이라고 하는 건 교실에서 내가 월급 받고 가르치는 만큼의 노동이 아니라 교실 바깥에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AS까지 하는 거죠. 입장에서는 그 설명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게 적어도 교육자로서의 보람을 생각해요. 여전히 어려운 것은 허공에 대고 30명, 50명, 100명 학생 때 강연하는 건 어렵잖아요. 오랫동안 강연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비슷한 강의나 같은 공부를 작년에 한 거, 지난학기 한 걸 반복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제 자신이 황폐해집니다. 늘 새로운 걸 찾아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새로우니까. 왜? 저는 같은 걸 10년, 20년 가르칠 수 있지만 학생들은 저와의 만남이 단 한 번뿐입니다. 그 아이한테 새로운 레퍼토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발굴하는 게 낡은 얘기를 반복하기 쉽거든요. 이를테면 지금 제가 가르치는 1사학번 아이들한테 서태지는 거의 아저씨 옛날 세대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서태지 나올 때 서태지가 처음 나왔던 93년, 4년은 누군지 몰랐어요. 너무 신세대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문화적 트렌드에 맞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찾는 거. 그 다음에 이왕이면 저는 한쪽으로는 최신의 학문적 트렌드, 학문적인 거로도 좀 최신 거, 새로운 걸. 왜냐하면 제 날쯤 되면 낡아서 옛날 얘기하고 바뀌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훌륭했었어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저는 과거의 권위에 사로잡고 싶지 않아요. 제가 못 알아듣고 어렵지만 최신의 학문적인 내용도 섭득하고 싶어요. 동시에 그 학문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얘기하는 그 쉬운 얘기를 번역해 설명해 줄 것인가가 늘 어려워서 매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학생들이 진지하고 또 잘 받아주고 처음에 분명히 저한테 불편한 학생이 있었고 심지어는 저는 그 제가 이제 카페라든가 강의에다가 익명으로 저를 비판하는 거 꼭 내라 그래요. 제가 뭘 잘못하는지, 말을 빨리 하든지, 표정이 안 좋든지, 예쁜 여자만 좋아하든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제가 혹시 실수할까봐 끊임없이 학생들한테 모니터를 받아요. 그래서 다음 학기엔 그걸 고치려고 노력해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아직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긴장해서 새로운 트렌드, 학문적 트렌드와 교육적 트렌드를 두 개를 지키는 거가 나이가 먹어서 점점 어렵네요. 학생들한테 가슴을 펴고 호연지를 갖추고 세상에서 발언하라. 한편으로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축되게 쭈그러들게 만들고 스펙 학점과 영어라고 하는 몇 가지 걸로 학생들의 자유롭고 펄펄 튀는 날생선 같은 아이들의 영혼을 가둬놓은 거는 나 같은 아빠, 교수 또는 기성세대의 잘못이다. 미안하다. 부끄럽다. 그러나 너희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세상을 바꿔라. 지금부터 준비하라. 니네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스펙, 영어, 학점에 대한 불안감 있다면 이걸 꼭 영혼에다 메모해 놨다가 30년 후 2038학번, 2044학번 가르치는 30년 후에 니네가 역사에 들게 됐을 때 세상을 바꿔라. 그래서 니네 자식들은 행복하게 더 이상
미래 스펙과 영어 학점에 매이지 않고 호연짓기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30년 후를 보라고요. 젊은 학생들이요. 30년 후에 너희가 어른이 됐을 때 지금부터 준비할 세상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라.